됐어?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안내한 대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가하고. 자, 우리 교재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독서에 보면은 그렇죠. 교수 학습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 자, 213쪽이 되겠죠. 213쪽. 그 다음에 213쪽의 그 내용은 기본적인 그 형태로 이제 개념, 이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이론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독서 모형에 대한 형태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바로 219쪽에 보면은 우리가 독서 교육 모형이 이제 들어있죠. 이 교육 과정이 이제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은 바로 프린트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독서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독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되는데, 자, 독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형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장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죠? 프린트 있죠? 한 장 정리하는 파트로 된 거 있어요? 한 장짜리 없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 용지를 하나 받고, 요거 한 장짜리 준 거 있어? 저 3시간에 준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아마 하나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아마 이제 새로 받아야 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저 뒤에 하시면 갖다 줘. 그렇잖아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죠. 독서의 바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 체계를 이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독서이라면 이제 전부 교과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가 그렇잖아요. 교과는 이제 우리가 독서 성격 목표 그다음 내용 체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교과에 나와 있는 과목의 바로 뭐 하는 게 구성 체계입니다. 내용 개요죠. 그러니까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고 독서의 내용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한 게 독서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전체 하나의 교과 과목 안에는 몇 개로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격이나 목표는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요 형태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것은 내용 체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용 체계. 그러면 내용 체계 안에는 바로 지식 부분이 있고 기능 부분이 있고 바로 실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형태가 그걸 이제 우리가 쭉 적어놨죠. 요걸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갔습니다. 배워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한 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암기를 해둡니다. 이는 교육 과정이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자체를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7, 8월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전부 다 이거 적을 수 있도록 이제 암기를 해두는 거죠. 암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그러면 이제 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초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초 능력이 되니까 독서의 특성. 그러면 독서의 특성 안에 또 이제 3가지가 이제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특성하면 이제 우리 도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독서는 이해 영역이죠. 그러면 이해 영역이니까 의미 구성을 하는 행위다. 그렇죠. 의미 구성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문제 해결 행위다. 이제 문제 해결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수험이 이제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든 글을 쓰든 작문을 하든 그렇죠. 쓰기를 하든 읽기를 하든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주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게 행위가 전부 무슨 행위다? 문제 해결 행위라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문제 해결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소통.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는 글을 매개체로 텍스트를 매체로 뭐가 한다?
필자하고 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 이게 이제 우리가 독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글의 특성은 이제 우리 또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죠. 바로 그 있는 것처럼 많은 글의 특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자연스러운 글의 조건이죠. 그렇죠. 좋은 글의 조건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통일성이 있고, 그렇죠. 응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거예요. 완결성, 강조성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뭐다? 통일성과 응집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은 내용에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핵심어를 잡으면 됩니다. 핵심어. 그렇죠. 그 문단에 대한 그 글 전체에 대한 핵심어 밑에 하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어가 2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문단 안에는 1개 핵심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게 통일성입니다. 그렇잖아요. 통일성. 그다음에 이제 응집성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독서하면 장문이든 뭐든 간에 표지어입니다. 담화 표지어.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과 문단의 관계,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나타냅니다. 지금 프린트 가져오면은 그 줄 테니까 도표를 한 장짜리를 그걸 항상 제일 앞쪽에 붙여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장짜리 또 해놓은 게 교육과정 해설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과정에서 그걸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글의 구성 방식이 이제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글의 이제 목적이나 글의 종류, 글의 성격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의 종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달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나누는 거는 좀 목적에 따라 나누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정보 전달하느냐, 설득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3단 구조냐, 4단 구조냐, 5단 구조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자의 의도를 그렇잖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독서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독서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읽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러면 독서의 기능은 전부 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보 습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력을 정진시킨다. 그렇죠? 우리가 독서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요? 사고 과정이라 그랬죠.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에서 추론적 사고로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로 그 다음에 감상적 창조적 사고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렇잖아요. 확대 전개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고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독서를 하면은 그만큼 많은 정보도 이제 지식도 늘어나면 사고가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사고 능력이 길러진다. 그러면 이제 사고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상력처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력 앞에 우리가 뭐가 창조적 사고력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창조라는 말은 뭐 재구성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게끔 그랬잖아요. 재구성하는 능력을 우리는 창조력이라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사고력은 내가 새로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바로 창조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서를 읽으면 정서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목적이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잘 알았죠. 문학적인 글이 정서 표현의 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적이 보면은 뭐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능을 이제 모르겠으면은 바로 실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제를 가지면 좀 첫째가 우리 실제는 보면은 바로 정보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우리는 많이 확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고 설득하니까 바로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렇죠. 논리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게 상호작용이다. 대인 상호. 그러면 어떠세요? 대인 간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서 표현이니까 정서 함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별로 그대로 해도 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복잡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나니까 사고 형성 과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질 수 있다. 그것도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라든지 독서의 특성을 외우고 있으면 기능은 저절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제 요게 바로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구성 요소는 요게 맥락 요소가 됩니다. 그렇잖아.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운 거래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게 지금 바로 뭐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 형태가 되는 거, 그 프린트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구성 방식은 거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거래 종류. 그러면 이제 거래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목적별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목적도 바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거래 성격,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정보 전달하는 거래지만 정보 전달하는 거래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설명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바로 기사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고문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똑같은 정보 전달이지만은 설명문, 정보 전달이나 기사문 전부 3대 기본적으로는 3단 구조지만은 기사문은 많은 게 3단 구조 안에 또 세부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제, 부제, 본문, 전문, 해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목적에 따라서 거래 성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또 구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성 방식이.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거래 종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 안에 어떤 글이 대표적인 게 뭐 있더라. 그렇죠. 주장 설득하는 글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논술문이 있고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건의문이 있고 그렇잖아. 연설문이 있고 이런 거 광고문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랬잖아. 그에 따라서 구성이 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또 뭐 하는 게 이제 요즘은 또 뭐에 따라 또 달라집니까? 구성 방식이 매체에 따라서 구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매체에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나 거래의 뭐 성격 기능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매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체라는 무슨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게 거래 구성이 똑같이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아두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의도를 실현하는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의도, 그렇잖아요. 주장이겠죠. 자신의 필자의 의도니까 그렇잖아요. 의도는 주로 추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담화 표지를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하거나 강조하거나 예고하거나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고의 기능이 있고 요약의 기능이 있고 강조의 기능이 있고 그랬잖아요. 뭐 전환의 기능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를 잘 기억하면 된다? 바로 담화 표지라는 것은 개념어나 접속어나 지시어죠. 그렇죠.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접속어면 접속어. 예를 들어 그러나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다음에 지시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담화 표지는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그렇잖아요. 접속 부사. 그 다음에 뭐 지시대명사, 지시행용사, 지시부사, 지시관행사, 그렇죠. 지시어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은 게 담화 표지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담화 표지를 잘 구사를. 그러니까 임용의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독서도 그렇고 작문도 그렇고 우리가 2차 수업을 할 때도 많은 게 담화 표지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화 표지를 꼬박꼬박 많은 게 써줘야만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느 단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듣는 사람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하는 접속 부사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접속 부사를. 그래서 이제 담화 표지를 쓸 때는 이제 개념어를 써야 돼. 그러면 개념어가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게 키워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심어죠, 중심어. 그런 걸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제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주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럼 중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각 자료들 그랬잖아요. 시각 자료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시각 자료 같으면 우리 보조 자료 같은 게 있겠죠. 오늘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도표나 그렇죠. 그래프 같은 거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보조니까 막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정보 전달에 같으면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이제 주장하고 설득을 하면 뭐야?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그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 자료는 항상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적절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많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고 적절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목차나 머리. 목차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종의 개념 구조도죠. 그렇죠? 개념 구조도. 그러면 목차를 보면 전체 글에 많은 거 내용과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은 아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독서는 전부 크게 몇 개 단계로 돼 있다. 그렇죠. 5개 돼 있다. 그렇죠.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용 체계가 있고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다. 그렇지.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개념 구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념 구조도를 이제 하면은 우리는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기억이 많은 거예요. 아주 편리하다. 그렇죠?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고 활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개념 구조도의 이제 특성입니다. 이건 이런 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말 반복, 비유, 유추, 인용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표현법이죠. 반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조법이잖아요. 그렇지? 강조법. 그러니까 비유나 유추는 바로 비유법에 생각하니까 비유의 기능은 뭡니까? 바로 감각화, 구체화,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랬죠. 구체화시켰을 때 보다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용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어때?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인용은 여러분 신뢰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밑에 그러니까 요런 표현 그러면 간접 표현 같은 거는 우회적인 표현이니까 그렇잖아요. 관계를 원만하게 정서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그렇죠. 상대의 부담을 덜 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있다? 교육과정까지 해설책에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이제 의도 실현이라면 요런 요소를 가지고 주로 의도. 그럼 요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하여튼 요거를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시험에 나오면은 시험에 나온 그렇잖아요. 그 자료 안에 있는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의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부 다 장치들입니다. 그렇죠. 장치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구성 원리가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담화 표제의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표를 줬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했으니까 정리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갑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많은 게 스키마 이론, 배경 지식. 이 스키마 이론은 우리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는 읽기 전에도 하고 읽기 중에도 있죠. 그렇잖아요. 읽기 전에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예측하는데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읽기 중에는 우리가 바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제 의도. 그렇잖아요. 의도, 필자의 의도. 필자 의도는 무조건 추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생략된 내용. 그렇잖아요. 생략된 내용. 그렇죠. 숨은 내용.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추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략된 내용, 이어질 내용. 그렇잖아요. 숨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추론이다. 그러면 추론하는데 우리는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형식 구조.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예요. 무슨 문학 시간에도 하고 교과도 문법도 이해하지만 전부 다 뭐든지 외우면은 형식 구조를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용도 전부 다 우리가 언어로 된 것도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라? 내용 구조도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용 구조도. 그럼 내용 구조도는 좀 형식이죠. 그럼 내용 구조도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하는 게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서 도식화하라, 구조화하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픽 조직자를 쓰면은 이제 그만큼 그림으로 형상화되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 스키마를 먼저 외우라는 거죠. 형식 스키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상위 구조에 대한 우리 형태를 꼭 기억.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딱 나오면 그거에 많은 거예요. 자료가 나오면 그 상위를 먼저 팍 떠올리는 게 제일 쉽다.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문제를 푸는 실전 능력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죠. 이게 이제 스키마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조 이론과 스키마 이론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맥락 요인입니다. 그렇죠. 독서가 이제 맥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 맥락과 이제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서에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요인들입니다.
독서에 직접적인 1차적으로 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황 맥락이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독서의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의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같은 텍스트라도 글이더라도 뭐에 따라서 바로 의미를 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과제에 따라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게 실제 글에서는 중심 내용과 뒷받침이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요약 정리해서 그것을 요약할 때는 뭐하는 거예요?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서 뒷받침이 중심으로 우리가 발췌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심과 뒷받침을 하면 중심이 많은 게 그 내용의 뒷받침이 어떻습니까? 부수적인 내용이지만은 목적이 나는 그 뒷받침을 상세가 아는 목적이 있으면 그걸 중요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과 과제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도가. 그렇잖아요. 그 글에 주는 뭐하는 게 보편적인 중심과 뒷받침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 대해서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신발 장사다. 나는 양발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신고 있는 양발만 관심이 있겠죠. 얼굴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행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발을 신고 안 신고는 우리가 바지를 입거나 신발을 신어보면 표시가 안 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꼭 그 양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발에 대한 자기는 파는 목적이고 양발에 대한 디자인이다 이러면은 그게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게 이제 목적과 과제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의 성향이다. 그러면 독자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하는 게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죠. 그렇죠. 지적 수준. 독자이라면 무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그 다음에 가치관, 태도, 그렇죠. 성격, 그렇잖아요. 관심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글의 특성. 이게 이제 글의 아까 말하는 글의 성격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목적의 글이지만은 바로 설명문이냐, 기사문이냐, 보고문이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주장하는 글이지만 논설문이냐, 그렇잖아요. 건의문이냐. 그렇잖아요. 광고문이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연설문이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게 그래 그 다음 아까 말한 매체에 따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가장 1차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은 똑같은 글인데 이렇게 재구성이 됐을까? 그렇죠. 의미를 구성했을까? 이렇게 하면 이 넷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기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텍스트인데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내용 구성이 다른가 이 말입니다. 반응이 다른가? 그것은 바로 이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요 요소가 다르기. 그러면 요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 글에 가지고. 그러면 글 요인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글이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글이 가지고 있는 형식 구조,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글 자체가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죠. 종류. 이건 이제 문학에서 우리가 말할 때 갈래입니다. 갈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독자 내용이 바로 이런 이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맥락 요인에 대해.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요인이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회문화적 맥락.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학은 가장 그것이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작년 시험 나왔던 것처럼 그랬잖아요. 문학 사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 뭐 하는 거예요? 그랬죠. 맥락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문학은 현실 반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모형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걸 쓰죠. 능숙한 독자는 상호작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뭐를 기본으로? 하향식을 기본으로 상향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독서 맥락에 따라서 독서
방법, 모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요걸 한다. 그러니까 상향식은 기능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중에서 평가 문제인데 작년에 이제 평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독서 평가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기 평가에도 나오고 쓰기 평가에도 나왔습니다. 독서 평가는 우리가 뭐 나왔어요? 그 형태 외우고 있습니까? 바로 뭐예요? 과정평가에 대해서 중요도 평정법이 나왔죠. 그렇죠? 중요도 평정법. 그러니까 독서는 과정평가, 즉 결과평가가 있고 그랬잖아. 이제 과정평가, 이제 상위인지 평가입니다. 그렇죠? 상기 과정에서 중요도 평정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분석적 평가, 그렇죠? 분석적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택적 평가냐, 그렇죠? 선발적 평가, 선택적 평가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많은 게 보면은 뭐라 쓰기와 읽기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해서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출만 풀어도 평가는 준비가 되니까 원래는 이제 교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향식은 그때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우리가 선택적 평가는 지식과 기능을 많은 게 학습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능력보다는 바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 모형의 가장 기본은 뭐 문법 공부입니다. 그렇죠. 하위 구조부터 구성 요소부터 상위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리라 그러면 우리가 거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단어죠. 단어. 그렇죠. 단어가 이루어지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루어지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이루어지면 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상향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향식은 바로 뭐 하는 게 우리 제목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거죠. 훑어읽기를 통해서 예측하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는 배경지식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맥락에 따라서 우리 상호작용식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독서의 이제 읽기 전략 절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외우라 그랬죠. 이거는 뭐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태 자체에서 이제 맥락이나 매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쓸 수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제 알아둡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태 자체에서.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프린트 준 걸 다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뭐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지식에. 물론 이제 여기서 역사 가치가 있고 뭐 들어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능을 한번 봅시다. 그 프린트에 보면은 독서 준비 과정. 여기 이제 준비 과정이 뭡니까? 읽기 전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능 및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바로 많은 거야. 원리라 그러죠.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 준비 사실적 추론적 도미까지 가는 걸 우리는 뭐야? 사고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사고 과정. 그러면 사고 과정이라면 크게 사고 과정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렇죠. 읽은 후. 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어떻게 이제 확산돼 가느냐, 발전돼 가느냐, 사실적 사고에서 추론적 사고로, 비판적 사고로, 감상적 사고로, 창조적 사고로 점차적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원리가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기능과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기 전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읽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전체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체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거기 있죠. 독서 상황이나 독자 흥미 태도 가치관을 고려 그걸 스스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전략을 바로 우리는 목적을 설정하는 전략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읽는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구성하는 뭐예요? 내용이 목적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재구성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떻습니까? 정독을 해서 내가 뭐 설득을 하기 전에 전문 지식을 설득하기 전에 심심풀이를 하기 위해서냐, 그렇죠? 시간을 때우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서 풀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제목이나 목차나 쭉 통해서 예측, 훑어읽기를 통한 예측하기 전략을 쓰는 거죠. 그 다음 훑어읽기를 통한 바로 뭐예요? 질문하기 전략을 쓴다. 이것이 잠깐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읽기 전의 전략입니다. 읽기 전의 전략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 그랬죠. 목적을 설정하는 전략을 설정하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쓰고, 그렇죠. 훑어읽기를 통해서 뭐 한다? 바로 뭐예요? 예측하기 전략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예측은 우리는 뭐 하는 게 읽기 전에도 있고 읽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기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측하기 전략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읽기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략을 잘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출제가 된 데가 아주 높다 그랬죠. 그 이제 수요일 날 그 문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질문하기가 우리가 뭐에 교과서 3에 있단 말이겠죠. 교과서 3에 뭐 질문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3, 4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은 모든 과정에 다 있죠. 그렇지. 전에도 있고 중에도 있고 뭐 후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읽기 전의 전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사실적 독해가, 사실적 이해 과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적 사고 과정에서는 뭘 하느냐? 우리는 사실적 사고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예요?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역시 내용은 무슨 내용을 파악하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많은 게 구조, 전개 방식,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구조, 전개 방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바로 많은 게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럼 중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구조를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게 이제 표현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아까처럼 뭐 하는 게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표현 방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요약을 한다. 이때 요약하는 것은 바로 문단 요약이 되겠죠. 문단 요약입니다. 그렇죠. 문단. 글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읽은 후에 하는 전략이고, 그렇죠. 요약하기는 우리는 뭐예요? 중과 후에서, 물론 요약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하는 게 전체 요약은 읽은 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계속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약을 한다는 건 우리 요약 전략 외우고 있죠. 그렇잖아요. 바로 뭐 한다? 네 가지 단계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바로 뭐야? 이제 선택.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중심어를 선택하는 거죠. 중심 문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요 놈이 제일 중요지. 그러면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뭐 자동적으로 사실적 이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삭제도 하면은 뭐 중심어와 부수적인 거. 삭제는 뭘 삭제한다? 반복되는 거. 그렇잖아요. 보충 설명한 거.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많은 게 삭제를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거나 부연하거나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뭐 사례를 들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삭제가 가능. 그러니까 그것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이어로 대체하는 겁니다. 상이어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상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위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구성이 바로 요약하기죠. 그렇잖아요. 요약하기입니다. 그러면 요약은 우리가 뭐냐, 목적에 맞게끔 요약하고 분량에 맞게끔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에 맞게끔 분량에 맞게끔 요약을 한다. 그러면 그 요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원래 글이 가지고 있는 바로 뭐의 구조, 전개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른 뭐의 전개 방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전개 방식은 원래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게 전개 방식입니다. 비교 대조로 되어 있으면 비교 대조로 요약을 하는 거고 인과로 되어 있으면 인과로 요약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형태가. 그다음 문해 구제로 돼 있으면 문제 해결 구제로 요약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전개 방식대로 요약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사실적 이해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실적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추론적 사고 과정이 바로 많아. 추론하면은 우리가 그 나온 처럼 머릿속에 많은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지식과 경험이죠. 추론이 말입니다. 추론하면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지입니다. 그렇죠. 표지. 단서죠. 아까 말한 담화 표지입니다. 그 다음 문맥이죠. 문맥은 앞뒤 거래 관계입니다. 그렇죠. 문맥.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를 합니까? 생략된 내용을 추론합니다. 생략되는. 그러니까 추론하면 생략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의도나 목적이나 숨겨진 주제를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주제라면 우리가 뭐 쉽잖아요. 우리가 판소리 소설처럼 이면적 주제죠. 그렇죠? 이면적 주제. 그런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 주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이제 우리가 바로 풍자소설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박지원의 바로 양반전 같은 걸 한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반전을 보면은 표면적인 주제는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양반의 경제적 무능, 횡포,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 매매 정서를 두 번 작성하니까 1번에는 바로 무능력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횡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양반의 무능력과 횡포, 이렇게 이제 그게 표면적 주제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문맥을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숨은 궁극적인 주제를 보니까 바로 정통 양반상을 확립하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많은 게 그렇죠. 어땠으면 이 상업의 발달이니까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양반을 팔고 사는 형태가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 양반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그런 사회적 질서가 자꾸 흔들리더라는 거죠. 흔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조금 몰아내자는 거죠. 어쭙지 않은 양반을 정통 양반상을 수립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하는 게 박지원은 바로 어떻습니까? 양반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분제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박지원 자체가 양반이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의도, 숨은 의도를 추론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가를 할 수도 있고 시대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숨은 의도를 이제 추론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에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인물의 특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추론은 되면 어디에서 감상적일 게 많습니다. 그렇죠. 감상적일 게. 그래서 우리는 왜 감상적일 게 많으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상적 읽기에 많은 문학작품은 많은 게 우리가 인물 제시 방법이나 기술 방식을 뭐합니까? 직접 제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간접 제시도 있잖아요. 그렇지? 보여주기 방법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했지만은 상황 설명으로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사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법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술을 하면은 직접 서술자가 그 사람 인물의 성격을 써주니까 우리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접 제시를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묘사나 이제 단서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감상적 읽기는 주로 추론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뭐 하는 게 바로 보여주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 성격도 뭐 하는 게 보여주기 방식이 있잖아요. 간접 제시가 있잖아요. 그렇지? 직접 제시가 아니라. 문학은 간접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학은 또 아까 표현이 우회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 그렇지? 우회적인 표현이. 그럼 우리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애야, 그랬잖아요. 빨래 거더라. 그랬잖아. 애 내가 보마. 그랬잖아. 그 말은 할머니가 언제 그런 우리 화법의 말이 있잖아. 애야, 그 애 내가 보마. 이 말은 너 일해라. 이 말이겠죠. 그랬잖아요. 빨래 비가 올란다. 그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래 거더라. 일 널어놓은 거 빨리 거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좀 우회적인,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 비 안 오는데 아주 날 맑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안 맞죠.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를
의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고 숨은 의도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상황 맥락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상호작. 그다음에 뒤에 우리가 보니까 뭐네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돼 있어. 독서 인지 과정 분석하고 돼 있습니다. 비판적도 비판하면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내용과 많은 게 근거입니다. 자료죠.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 비판이란 비판글은 반드시 주장과 근거로 돼 있단 말이야. 주장과 근거. 그랬죠. 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도 등장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많은 게 비판적 사고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주장이 바로 타당하고 공정성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려면은 바로 이 자료가 객관성, 정확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장이 타당하다, 보편성을 지닌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자료가 근거가 바로 뭐예요? 정확하고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는 바로 그 주장에 대한 적절한 많은 게 근거와 정확한 근거를 수반해서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은 보편 타당성이죠. 그렇죠?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은 근거가, 자료가 뭐나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게 적절한 많은 게 자료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당성을 지닙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은 바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공정성을 지키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하는 게 바로 이제 토의나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는 바로 중립적 역할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편을 들면 안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그러면 이제 비판은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그다음에 거래 공감 반박할 분과 필자의 생각을 비판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 비판할 때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뭐예요? 내용에 대한 거. 주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걸 찾으면 됩니다. 비판이라면 내용과 주장과 근거를 생각하면 된다. 그럼 뭐를 한다? 바로 말하는 게 타당성과 공정성, 그렇잖아요.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을 하면 된다. 그 내용을 다른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필자의 가치관이나 거래의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과연 맞느냐, 그렇죠. 우리의 정서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죠. 비판 문제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동 같은 데는 바로 아직까지도 많은 게 그렇죠. 누이가 그렇죠. 부정한 짓을 위해는 오빠가 많은 게 건친 살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태형을 치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싱가포르 그런 데도 많은 게 사회 경범죄를 좀 태형을 치잖아요. 우리 옛날에 곤장 몇 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인격 모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사회 문화가 다르죠. 문화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이제 이런 사회 문화상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게 이런 이제 상대성을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좀 다른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의 구성 표현의 적절성과 효과를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래의 구성이 아까 말했어요. 구성이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거래의 구성은 바로 형식 구조죠. 구조적인 특성이잖아요. 구조는 어디에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 종류, 성격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 종류에 맞는 구조냐 이 말입니다. 거래 성격에 그다음 목적에 맞는 거래 구조를 지니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형태 자체가. 그런 형태.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표적인 소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모더니즘 소설 같은 거는 뭐에 안 맞아요? 우리 모더니즘 소설 할 때 배웠잖아요. 모더니즘 소설은 문학사 할 때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에 안 맞죠. 왜 그러냐? 소설은 플롯화된 구조를 지녀야 되는데 모더니즘 소설은 플롯이 완전히 해체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왜 갈등 해결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더니즘 소설은 심미의 내면의 불안의식을 그린 거 있으니까 내적 요소를 그리니까 이런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플롯이라는 거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모더니즘 소설은 그 플롯이 완전히 해체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게 소설의 구조로 보면 본질로 보면 그건 안 맞죠. 그럼 비판을 할 때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그 내면의 불안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더니즘 소설은 내면의 인물의 불안의식을 드러내니까 불안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유기적으로 짜여있는 구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 해체된 게 훨씬 더 불안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글의 구조는 형식석기만 뭐에 따라 달라진다? 글의 목적이나 글의 성격,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걸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본다 이 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운몽 같은 거 성진이가 그랬죠. 어떤 도를 깨우친다. 망나니에서 그랬지. 아주 많은 게 A 발언 그랬잖아. 수제자로 다시 변신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대기 구조를 했다든지 영웅 구조를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구조를 하면은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목류 구조를 하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걸 체험을 해서 스스로 게 일종의 우리가 내면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해서 스스로 겪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게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찰을 통해서 제자리를 돌아오는 데는 게 영웅 구조는 바로 도를 바로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류 구조가 하는 게 게 깨우치면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비판이 되겠죠. 그런 이제 고수들을 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게 글감이나 주제가 유사한 글을 읽고 관점이나 구성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 항상 비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상호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글인데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대입에서 바로 게 논술을 할 때 사설 두 개 다른 거 갖다 놔놓고 서로 논술 관점 비교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제가 유사한 거를 관점이나 구성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우리가 우익지하고 좌익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설이 다르잖아요. 그런 형태 자체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관점이. 그러면 그 관점이 바로 전부 다 근거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죠. 그 다음에 감상적, 상조적. 그러면 거의 같다 그랬죠. 창조적 읽기를 이제 우리는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다. 재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조적 읽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감상적 읽기는 내면하죠. 성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를 읽고 자기 자신과 성찰해 보는 거예요. 비추어보는 거, 깨우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적 읽기는 뭐라 그랬어요? 대안을 제시한다 그랬죠. 문제 해결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 능력이라는 거는 나 잘못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창조적 읽기가 아니죠. 발전적이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거는 저 혼자 그냥 내적 다짐이죠.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뭐를 보고 그랬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그렇지 일찍 일어나서 뭘 보고 뭘 공부하고 몸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독해 사고는 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 실천 능력이야.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만 고동사고 능력이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면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실제로 자기가 정면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길러지니까 바로 게 이 독서는 이렇게 고등 사고 능력을 점차적으로 발전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은 후 과정이죠. 독서 성찰과 조절입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읽은 후 과정하면 독서 성찰 조절하면 상인지 전략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쓰는 전략은 상인지 전략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성찰 조절은 꼭 읽은 후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읽기 과정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읽기 과정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제 상인지나마 점검, 통제, 조절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점검, 통제, 조절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용입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고. 그 다음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가 바로 뭐하는 게 우리가 그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정서표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 전달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글 같은 거는 우리가 화법에서 많이 쓰는 거리죠. 그렇죠. 화법에서 많이 쓰고 정서 표현은 우리가 문학에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교과에서는 바로 뭐예요? 정보 전달과 설득하는 걸 이 두 개의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나? 사회적 상호작용은 화법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독서와 작문에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정보 전달하는 것과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그 있죠. 정보 전달하는 건 주 내용은 바로 뭐예요? 설명문, 보고문, 기사문 요 세 개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명문의 구조, 그렇잖아요. 주 특징, 그렇잖아요. 3단 구조, 처음, 중간, 끝. 그렇죠.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 구조를 잘 외워도 형식 스키마를 절대적으로 외우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고문. 그 다음에 기사문.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은 아까 마찬가지로 바로 많은 게 논설문, 광고문, 건의문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설문 여기까지도 이제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득하는 것은 우리 작년에 설득 전략에 대해서도 나왔죠. 그렇지. 이성적인 전략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인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뭐 하는 게 2차 같은 경우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2차를 시험을 할 때는 많은 게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알겠죠? 바로 무조건 감성을 자극하라. 감성. 그러면 감성을 자극하는 거는 무조건 많은 거야. 웃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게 이 수험생들이 많아. 이게 이제 자꾸 자기가 자꾸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굳어요. 얼굴이. 그렇죠. 이 수험생들을 보면 자꾸 얼굴이 굳어.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 각오를 다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굳는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웃어요. 알겠죠? 실없이 자꾸 한 번씩 내가 한 몇 분 안 웃었구나 하면 한 번씩 그냥 웃어요. 알겠어요? 얼굴을 자꾸 그렇게 해야 이제 2차는 무조건 많은 거예요. 웃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얘기죠. 2차를 딱 할 때 여러분 많은 게 면접관이 절대로 오래 안 봐줍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는 무조건 어디에서 결정? 3초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 결정돼 버리면 그 사람이 A, B, C급이 결정이 돼 버려요. 알겠어요?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팅 나가면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저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 오래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은 판단이 있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인상이 좋으면 조금 나빠도 좀 기다려보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딱 들어올 때 저게 완전 폭탄이야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역시 그렇지 하고 자꾸 일어설 궁리만 찾는단 말이야. 첫 인상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막 그죠 딱딱하게 딱 엄숙하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면접하러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노인네가 죽치고 앉아 있는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 딱 첫 마디 나오면 또 똑같은 심파조 내파조를 내뱉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명 보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파조리 똑같은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 보면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선생님 이제 친구들 지금 그러면 이제 LG에 그렇잖아요. 그 이사로 있는 그렇잖아요. 인사 담당 이사로 그마가 수많은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자기 그 친구들 딸내미들 한다고 자기가 이제 그마가 이제 그 실무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도 근데 자기가 이제 팁을 줬대요. 이제 자꾸 해서 그 팁을 줬더만 가서 다 붙었대요. 그러니까 걸마들이 바로 전 뽑을 때 그런 걸 뽑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다, 뭐만 주의점을 두고 가라. 그걸 그렇게 했더니 다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로는 안 봅니다. 왜? 거기에 일단은 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구색은 다 갖추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는 거니까. 평가할 게 바로 많은 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죠.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안 가면은 우리가 답안지가 서류가 우선이지만은. 그렇죠. 사람이 갈 때는 서류하고 사람이 갈 때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거예요. 웃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고 그렇잖아. 자신 좀 자당당하고 그렇잖아. 자신 있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이제 자꾸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말을 하면서 표정을 웃고 그랬죠. 적절한 제스처 취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표정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딱 중요한 게 또 뭐야? 표정과 더불어서 뭐 하는 게 우리가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표정이 모습은 좋은데 탁 튀어나오는데 말소리가 그렇지. 이거 완전 간신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러면 확 깨져. 뭐 저런 게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게죠. 선생님 이제 그 뭐 아침마다 헬스 오는 게 꼭 아침에 선생님이 뭐 하는 거, 난 헬스 끝나고 나올 때 그 인간이 와요. 이 게이 같은 놈이 하나 옵니다. 결마가 보면은, 나 처음에는 그 모습이 머리들은 나 여자인 줄 알았어요. 헬스 하는데. 꼭 그만 것도 와요. 말하는 것도 해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왜 그 뭐 디자이너들 한 게 있잖아요. 그래 이래 하고 닭살이 확 돌고 그러잖아요. 한방 차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교성이 참 좋아요 또. 그 온 동네 거기 아줌마들, 그치? 뭐 트레이너들, 그렇잖아요. 다 뭐 사교성인 줄 하는데, 꼭 그게 또 내가 끝나고 나올 때 그만 와요. 한 이제 8시쯤 오고 나는 어디서 나오는 이런 스타일인데, 아주 마주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이제 하는데, 그처럼 이제 왜 목소리가 아주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좀 특이해요. 아주 그 이제 왜 뭐 우리 중성 그 옛날에 전형적인 거 뭐 디자이너나 헤어 디자이너들 있죠. 그 막 이상한 그런 거 하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톤에 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제일 이제 좀 매력적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뭐 예전에 뭐 사고도 치고 했지만은 그 박준씨인가 헤어지는 있죠. 왜 뭐 헤어 그 사람이 뭐 직원들 뭐 성희롱 때문에 뭐 구속되고 하고 했다는 그 사람이 옛날에 한번 나와서 그러니 그 사람이 생긴 게 뭐예요? 우락부락하잖아요. 범털처럼 그렇잖아요. 아주 뭐 조폭처럼 생겨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보통 이제 헤어 디자인을 하면 곱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말도 여성스럽게 중성화도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러니까 그 당시 항상 잘 나갈 때 그러니까 하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머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예쁘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그게 전부 많아. 이성들한테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성이 예쁘게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머리가 아니냐는 거지.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자든 여자든 뭘 할 때는 내가 이성이 내를 이렇게 좋게 봐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남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쁘게 본다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뭐 도둑놈 같이 생겨서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는 그 사람 그 철학을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헤어 디자이너들의 전형적인 우리 중성화되어 있는 그렇지 그런 이미지하고 이 사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 많은 거예요. 좀 남성적인 그런 무슨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오락부락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맞다 저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그런 직업이었으면 너무나 그 여성을 상대로 내가 여성화돼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필하는 거는 이성을 한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있잖아요. 이성인 내가 이성적으로 남성적으로 예쁘게 모습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나는 그 헤어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그게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거래고 세계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3가지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해두세요. 그다음 설득하는 거는 4가지. 연설문, 광고문, 건의문, 바로 그다음에 이제 논설문.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문 하나 빠졌네. 그렇죠. 그 4가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 글은 7개의 글을 잘 기억을 해두면 아까 말한 목적과 글의 종류라 그랬죠. 그렇죠. 종류 이래도 되고 글의 성격 이래도 됩니다. 글의 성격, 글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글의 구조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해 둡니다. 그 다음 사회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이제 오늘 뭐 하는 교수학습입니다. 그렇죠. 교수학습과 그 다음에 평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훑어만 보고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요 프린트 합시다. 직접 교수법, 우리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평가, 이제 교수학습법은 전부 다 보면은 몇 가지가 돼 있다? 6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6개. 그게 바로 직접 교수법,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로 뭐예요? 이제 설명식 수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교수 설명식은 우리가 뭐는 완전 교사 중심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기초 학생한테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교사가 거의 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이쪽이 설명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직접 교수법과 설명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설명식은 거의 직접 교수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시적 교수법은 직접 교수법이 조금 학생 중심으로 이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수법은 주의할 것은 어떻게 외웁니까? 바로 많은 게 단계를 잘 외웁니다. 교수법이라는 건 우리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성주의가 되면서 모든 교과는 뭐야? 과정별로 돼 있죠. 단계별 아까 사고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수법도 그 사고 과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법은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고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형성돼 가는 단계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과제가 뭡니까? 우리 수업 과제가 바로 뭐예요? 학습 목표죠. 그렇잖아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하란 말이지. 그러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하는 게 3단 구성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교수법도 전부 다 뭐하는 게 크게는 3단 구성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기 전, 우리 이제 독서니까 그렇잖아.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이렇게 이제 교수법에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교수법은 바로 뭐 어디에 주로 많이 적용됩니까? 지금은 여기 쓰여 있는 교수법은 전부 많아. 읽기 중에 적용이 됩니다. 읽기 중에. 알겠죠? 읽기 중에. 읽기 중에 이제 주로 많은 게 적용이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교수법도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전개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수업을 치면은 뭐예요? 전개단락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전개단락. 그러니까 전개단락이 바로 뭐예요? 학습 목표를 많은 게 실행하기, 성취하기 위한 많은 활동 1, 활동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활동 1에서 이제 우리 주로 많은 게 우리 교수법이 이제 전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교수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입과 정리를 이제 빼고, 그렇지? 전개 부분에 요 교수법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교수법이. 전개 부분에. 그러니까 수업 설계도로 갈 때는 그렇게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수업 설계도를 짤 때 지도안을 작성할 때 그랬잖아. 무슨 뭐예요? 교수법으로 지도안을 수업을 설계할 수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몇 년째 2차 수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형태가. 여러 조건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교수법의 하나를 뭐하는 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수법, 이런 단계를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가 1차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문제도 어느 뭐의 단계를 비워나누고 이 단계 이제 기평으로 내면 그 단계가 어느 이름이 쓰게 할 거고 그렇죠? 무슨 단계냐? 활동 단계냐, 설명 단계냐, 시범 단계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이름을 쓰게 하는 거는 이제 뭐는 기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쓰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서술형이 될 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단계에서 지금 이 자료를 줬는데 학습 목표를 줬는데 어떤 활동을 전개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을 전개할 때 많은 게 주의점이나 학생의 활동이나 교사의 활동이나 주의점을 이제 써라. 이러면 서술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평과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다 외워두는 겁니다.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을 외워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두는데 직접 교수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교수법은 설명, 시범, 연습, 활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시적 교수법은 시범 그랬잖아요. 교사 유도 연습, 강화, 그 다음 학생 독립, 활동, 그 다음 적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소집단 협동학습, 협동학습이죠. 그렇죠. 모둠학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워크숍, 그 다음에 토의 토론학습, 그 다음에 언어 통합적 학습이 주제 통합적 학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게 전문 이제 읽기 지도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KW 학습법과 SQ3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론서에 보면은 전문 읽기 방법은 SQ3와 주제 통합적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린트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하고 그다음 평가 방법과 평가 활용은 이제 우리가 쭉 있죠. 이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출제됐던 게 상위인지 평가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평가가 바로 과정평가와 결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둡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쓰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나온 것처럼 뭐에 기평에서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해놔놓고 무슨 평가 방법이냐 이 말이죠. 무슨 평가? 그러면 그 평가 방법의 주된 뭐의 활동 내용이 뭐냐?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주된 활동 내용을 보고 평가 방법을 쓰게 할 수 있거나, 그렇지? 평가 방법을 써놓고 뭐 주된 활동 요소를 쓰게 하거나, 요 둘 중에 이제 하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뭐야 내용 평가 활동 내용을 써놔놓고 평가 방법을 쓰게 하거나 기평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평가 방법을 제시해 놔놓고 주된 활동을 뭐야 쓰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질의응답, 낭독, 빈칸 메우기 그렇죠. 결과평가는 자유예상, 탐문, 진위검사, 선택형 검사 이런 거는 전부 결과평가입니다. 선택형 평가 검사 이게 바로 뭐에 우리가 이제 쓰기에서 나왔던 뭐에 그렇죠. 선택적 평가입니다. 그랬잖아. 선택적 평가. 그 다음 선택적 평가,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평가 활용에 대한 이제 요소들입니다.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자, 우리 요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요걸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할 테니까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